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6일 국무회의 사이버상의 국론 분열 엄단 발언에 이어서 며칠 뒤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전담팀을 설치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 이명박 정부가 사이버 괴담을 색출한다면서 국내 포털의 웹메일에 대한 전방위적 수색에 나서자 구글의 지메일로 갈아타는 누리꾼들이 폭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카카오톡 대신에 텔레그램이나 바이버 같은 해외 유사 서비스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토종 IT 업계를 고사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IT 전문가인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 9월 25일 목요일 뉴스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경남 하동에서 무화과를 생산하는 기농 1년차 새내기 농부 해그림, 달그림입니다. 무화과 드셔보셨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좋아했다는 무화과. 꽃을 품은 과일 무화과를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농장 무화과는요, 시설하우스에서 상자에 재배하기 때문에 무척 깨끗한 환경에서 자랐고요. 농약, 촉진제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고 껍질째 드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유기비료를 먹고 자라서 맛이 부드럽고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무화과 따면서 몇 개씩 먹었더니 악성 변비가 없어졌네요. 구매 방법은요, 전화 010-8866-9596, 8866-9596 이고요. 네이버에서는요, 무화과 사계절 농장을 검색하시면 저희 농장 블로그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무화과 사계절 농장, 정성껏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망고도 내 사랑 간장게장.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9월 25일자 아침 신문에 실린 주요 기사 짚어보겠습니다. 김영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선일보 사설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국을 부정하고 침까지 뱉는 교포 시위대. 예.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정상회담 직후 다른 행사 장소로 이동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차량을 4명에서 5명 되는 피켓 시위대가 한동안 뒤쫓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위해서 미국 뉴욕에 도착한 날에는 한국 총영사관과 유엔 본부 주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 일부 교민들이 말이죠.
이들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미시 USA가 이미 그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을 광고를 실었고 그들이 이번 시위를 주도했다. 게다가 종북 인사들이 시위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미 지역에 사는 500여만 명의 교민 가운데 극히 일부다. 대다수 교민은 생업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교민단체들의 전언이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 종북이라는 얘기는 미국 기준으로 북쪽입니까? 그래서 북미 지역에 사는 교민들이 나온 건가요? 예. 글쎄요. 하여간 지금 이 조선일보의 그 사설 제목 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모국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게 어떻게 직결될 수 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뭐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갈 수 있죠. 예. 근데 그게 곧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조선일보의 인식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다. 예. 이런 인식이거든요.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이 좀 생각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의 사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결국 자신들의 뿌리인 모국을 욕되게 하는 짓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이 나라를 독재 국가인 듯 몰아세우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면서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들의 한심한 활동까지 버젓이 국내에 소개되고 있다. 극소수 한인들의 일탈에 대해서 교민사회가 자정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끝납니다. 네, 자유롭게 비판하라고 해놓고 또 하니까 뭐라고 하는군요. 하니까 지금 또 뒷조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 뭐 이러면서 말이죠. 예, 뭐 조선일보의 사설은 사실 그 평론할 가치가 없는 그런 저급하기 이를 데 없는 견강부회, 아전인수 그리고 사실관계 호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갖고 논리교육 받은 그런 학생들도 있었죠. 예. 참 불쌍한 학생들입니다. 예. 한겨레로 가보겠습니다. 예. 교육부가 2018학년도부터 적용하려는 2015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두 과목의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어떤 과목이든 처음 생기는 과목이 있으면 처음에는 국정으로 하고 다음에는 검정으로 간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07년에 도입된 통합 과목인 사회와 과학은 첫 교과서부터 검인정으로 도입됐습니다. 더구나 한국사 교과서 이외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이 포함된 사회 과목은 전통적으로 이념적 논란이 한국사만큼이나 매우 심한 과목입니다. 이념적 갈등이 큰 이런 주제를 다룰 과목의 주요 내용을 국가가 통제하려 한다는 우려와 함께 급격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려고 검정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 시대적 흐름에도 배치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야당과 교육계에서는 사회 그리고 과학 이것을 국정으로 가는 것은 결국 그 한국사 국정화를 위한 사전 정치 작업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사로 바로 국정화 가면은 좀 반발이 클 것 같으니까 네. 일단은 사회 과학적으로 좀 시작을 한다. 뭐 네. 이런 분석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겨레 구면을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배설장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면서 그 후손들이 감독과 작가를 고소했죠. 영화 명량의 감독과 작가를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화 속의 배설 장군은 불을 지른 뒤 도망가다가 휘하의 장수의 화살에 맞아서 숨지는 걸로 돼 있죠. 예. 실제 배설 장군은 도망가긴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에 따르면 오늘 새벽에 배설이 도망갔다 이렇게 적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배설은 이후에 본가에 있다가 정유 재란이 끝난 다음 권율 장군에게 붙잡혀서 서울에서 참수됐습니다. 후손들은 휴양 중에 느닷없이 모반죄로 모함을 받아서 처형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긴 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 임진왜란 당시에 이렇게 도망간 사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배설 장군이 숨진 지 415년이 지났고요. 예. 그가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었다는 점, 이것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무대장 김창룡의 후손이 백범 암살의 배후로 김창룡, 우리 선대 조상께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면서 KBS 광복 50주년 기획 드라마 김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냈는데 예. 대법원이 원고 패소를 확정한 거죠. 원고 패소를 확정하면서 대법원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고인이나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415년 전의 일인데 예. 이걸 뭐 과거사 진상조사를 할 수도 없고요. 글쎄 말입니다. 예. 자, 요 내용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조선일보 1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뭐 갑자기 그만둬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조선일보는 송광용 전 수석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알게 된 것은 담당 수사관이 올린 특진 신청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에 서울경찰청에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올린 특진 신청서가 접수됐는데 17개 대학의 편법 유학 프로그램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이 상신한 거였습니다. 신청서에는 이번 수사로 사법 처리된 사람들의 직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수, 총장 이렇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송광용 전 수석 역시 전 총장, 그러니까 전 서울교대 총장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서울경찰청 담당자는 이들의 현직, 직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포털 사이트에서 이름을 검색했는데 뜻밖에도 청와대 수석이 튀어나오게 된 거지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청와대가 알게 됐다 이런 얘기죠. 예.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예, 일선 경찰들이 뭐 수사하고 그러라고 바빠서 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뭐 누군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신문 보도를 매일 저 김용민 PD처럼 조간 브리핑하기 위해서 뭐 보는 사람들이야 예. 청와대 수석이 누구누구고 무슨 예.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은 예. 뭐 그런 결과라고 봐야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결국 이제 송광용 전 수석의 사퇴는 이 편법 유학 프로그램 때문이다라는 인식과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고작 이 건 갖고 송광용 전 수석이 사퇴를 했느냐?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예. 또 새로운 송광용 전 수석과 관련한 그런 급거 사퇴의 배경과 관련한 기사가 나온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예. 다만 뭐 이런 사실을 사전에 검증하지 못한 네. 청와대 인사 책임자들 뭐 이 사람들의 책임은 또 가벼운 건 아니고요. 네. 인사검증 과정에서 질의서를 보냈더니 그 질의서의 답변을 받았단 말이죠. 그 답변을 받고 이틀 있다가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제대로 이렇게 검증도 안 하고 뭐 이 진술자의 말을 100% 믿고 그냥 임명한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식의 그 날림 인사, 그 책임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책임 추궁은 또 안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오늘 동아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책이 거론됐어요.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은 건물주의 배상 책임을 물리겠다는 정책. 또 4년 뒤에 문과와 이과를 통합하겠다는 발표 내용. 예. 또 F-35A 전투기 40대 구매 계획. 뭐 운용비까지 포함하면 대당 1,800억이 넘는데 총 7조 3,400억이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정책들 하나하나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큰데 줄줄이 뒤섞여서 발표가 되면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하는 홍보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실었습니다. 동아일보가 말이죠. 굵직한 정책을 하루 만에 쏟아내는 정부를 질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홍보가 아니라 그 정책이 얼마나 내실 있게 검토됐느냐 하는 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려고 언론이 또 있는 것이고요. 하루 만에 쏟아내니까 기사 쓰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뭐 핀트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정부의 그냥 뭐 어마어마한 사업들
줄지어 발표하는 내용들, 이 내용 속에 과연 얼마만큼 내실 있는 그 검토 작업이 전제됐느냐, 이런 것들을 검증해야 하는데 말이죠. 자, 앞서서 F-35A 전투기 40대 구매 계획 언급했습니다만 오늘 세계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은 놀랄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군 당국이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A 40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21가지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는데,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로부터 40대의 F-35A 전투기를 도입하는 대가로 21개 기술 이전을 위한 절충교육에 합의했지만 스텔스 기술, 그러니까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술 등 핵심적인 기술 이전은 상당수 제외됐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니까 FX 1차, 2차 도입 사업 당시에 절충교육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이런 지적이 있다고 오늘 세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핵심 기술도 이전 못 받는데 너무 비싼 값 주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죠. 총 7조 3,400억이 든다고 말씀드렸죠. 예. 한전부지 하나 사는데 10조가 넘어갔으니까 요즘엔 그 조 단위도 이렇게 크게 큰 돈으로 보이지도 않아서 말이죠. 예. 동아일보 보도를 보겠습니다. 육면에 보면 말이죠. 박근혜 MB와 앙금 풀었나,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여기에 녹색 앙금 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축약을 했습니다. 앙금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앙금이 풀린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UN 연설에서 녹색 기후기금에 최대 1억 달러, 약 1,040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니까 녹색 성장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 변화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2월에 현 정부 출범 이후 녹색 성장은 금기어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청와대 녹색 성장 기획관실을 없애고 이를 기후변화 비서관으로, 다시 기후환경 비서관으로 변경했는데요. 대통령직 속의 녹색성장위원회는 총리 직속으로 격화됐고 파견 공무원은 70여 명에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정부 공문서나 부서명에서 녹색성장 단어에는 녹색창조경제, 기후변화 대응, 이걸로 대체가 됐는데, 결국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MB 브랜드 지우기 차원으로 이렇게 해석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녹색 기금에 이렇게 1억 달러를 출연하겠다, 이 발표를 함으로써 다시 뭔가 이 양측 간에 앙금이 풀리는 그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사인데, 제가 보기엔 과도한 해석입니다. 과도한 해석이네요, 제가 봐도. 박근혜 대통령이 녹색 옷을 좀 잘 입고 다니던데, 그때 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미 녹색 앙금이 풀린 거 아니냐. 또 유엔의 기금 자체 이름이 녹색 기후 기금인데 거기다 1억 달러 낸다고 말하지, 창조 기후 기금이라고 바꿔서 낼 수는 없잖아요. 오늘 동아일보 왜 이러나요, 보니까. 핀트도 안 맞고 말이죠. 종이신문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온라인판으로 나온 지면을 보면 말이죠. 어떤 기사는 동아일보 이렇게 제목이 달렸어요. 동아일보. 기사 제목이 달려야 될 자리에 동아일보 이렇게 시커멓게 써 있었습니다. 물론 편집 과정에서 나온 그 PDF가 공개된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참 약간 동아일보가 나사가 좀 많이 풀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이 기사도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13면인데요. 일본의 토목공학 전문가와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낙동강 4대강 사업 현장을 둘러봤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학술 모임이 있어서 들렀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4대강 사업 현장을 둘러봤다는 건데, 토목공학 분야에서 일본 최고 권위자인 교토대 이마모토 히로타케 교수는 강정 고령보와 구미보호를 둘러본 다음에 한국 정부의 4대강 사업 논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미래의 4대강 사업은 21세기에 전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 가운데 가장 합리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두는데 수질이 개선된다는 논리는 애초부터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다. 가둬놓은 물은 유기물과 오염물질이 증가하고 용존상소가 줄어들어서 오염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낙동강을 답사하던 일본 전문가들은 상주보에서 수량이 늘어나면서 제방이 무너졌고 취수장 주변에도 녹차 라떼 같은 녹조가 발생했다는 말을 듣고는 일본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다라면서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한편 다카다 나오도시 오사카 시립대 명예교수는 해평 습지 입구에 철새 도래지로 두루미와 흑두루미 등 다양한 새들이 찾는 곳이라고 쓰여있는 표지판과 탐조 망원경을 가리키면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미의 그 해평 습지는요, 4대강 사업 전에는 폭이 7km에 달했지만은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 얘기를 이명박 씨가 좀 들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 가 있다고 그러죠? 네. 뭐 같이 미국에 있네요. 같이 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녹색 안금 풀렸나 뭐 이렇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델 줄리엔 강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꽤 유명하더라고요. 서울 수서경찰서가 이 모델 겸 탤런트 줄리엔 강 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며칠 전, 그러니까 지난 18일 낮 3시쯤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로에 속옷 차림으로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됐다고 하는데 말이죠. 술도 평소 마시던 만큼 마셨는데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 강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필름이 끊긴 채 대낮에 경찰은 아무래도 마약 투약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모양인데 일단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13면에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누구나 꿈꾸는 전문직인데 예나 지금이나 고시에 붙으면은 모교 정문 앞에 이름 석자가 새겨진 축하 플래카드가 붙지요. 의사 사위 얻으려면은 열쇠 3개, 그러니까 집, 자동차, 병원은 있어야 했던 적도 있었고요. 이를 사자 돌림 직업을 위한 중매시장과 중개인 직업이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옛날 얘기라는 겁니다. 여전히 의대에는 수능 성적 상위 2%의 우수 학생들이 몰리고 단지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40이 넘어서 로스쿨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과거처럼 자격증만으로 왼손에는 돈, 오른손에는 명예가 보장되던 시절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다 시장 원리 때문입니다. 워낙 공급이 증가해서 사람이 많아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5년차 회계사 이야기 보면 초봉이 3천만 원 후반. 그리고 소형 로펌 3년차 변호사 월급은 대기업 금융기관 수준인데 째째하다 할까봐 뭐 하여튼 눈치 보는 실정이다. 그리고 특허법인 2년차 변리사 초봉 4,500만 원 가량 받아서 전셋돈 마련에 그야말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돈전자 2개 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개인 병원 페이닥터는 억대 연봉은 대형 병원 의사들 얘기다. 주 5일제는 꿈도 못 꾼다. 이런 실상이라고 합니다. 전문직이면 무조건 1등 신랑감이냐? 그거는 옛날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9월 5일)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온 이상호 MBC 회직 기자 겸 영화 다이빙벨 감독. 그나마 이 다이빙벨이라는 영화가 하나 올라왔으면 그것도 초청작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우리 조 국장님 오랫동안 기자 생활 하신 분이지만 이거 단신이라도 기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 기사라도요. 근데 의도적으로 기사들을 안 쓰더라고요.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이후에 사실 우리 국민TV 조 국장님께서 처음 전화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데 세월호 희생자 수습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장비 다이빙벨. 그 성능을 자신하다 성과 없이 장비를 철수시켜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던 이종인 알파잠수 대표. 그리고 저한테는 이 기회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뭘 입증하고 입증 받을 수 있는 하여튼 좋은 기회잖아요. 정부에서도 보장을 했고 경제적으로. 이 다이빙벨과 이종인 대표의 활동을 소재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보여주겠다는 영화 다이빙벨이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부문에서 초청됐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장르, 다양한 재능들을 선보이는 작품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시신수습도 진상조사도 모두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시선만으로 세월호 문제를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단원고 학생이 아닌 일반인 유족들. 부산국제영화제에 상영 예정인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은 누구를 위해 제작되어지고 상영한다는 것입니까? 단 한 구의 주검도 수습하지 못하며 유가족들을 우롱하고 자신의 회사의 제품을 실험하는 데 끝나버린 다이빙벨이 다큐로 제작되어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상영된다니 유가족 입장에서 붕괴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문제는 친박 서병수 부산시장이 맡고 나서는데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서병수 부산시장은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큐영화 다이빙벨 상영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이빙벨은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서 난맥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작품을 상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이상호 감독. 세월호와 관련해서 지금 깨끗하게 진실이 드러난 게 하나도 없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다이빙벨 사안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정리가 될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커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 부분은 완결성 있게 취재를 해보자는 측면으로 다이빙벨을 취재를 했는데 다이빙벨의 본말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저런 다이빙벨과 관련해서 다양한 생각들 저희 주변에서도 이를테면 한겨레 신문도 지금 다이빙벨에 대해서 오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적어도 그 논란에 대해서 피폭됐던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영화를 보시면 답을 얻게 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9일 KBS 9시 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부산국제영화제 준비 현장을 찾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영화 다양성 확대,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진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국회 의사 일정 정상화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특별히 새정치민주연합 태도 좀 유연해진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건은 역시 세월호 특별법 문제인데 이 새정치연합이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적극 설득하면서 젠걸음을 걷고 있는 겁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이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면담에서 국회의원이 의회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예. 문희상 위원장은 나아가서 여러분의 뜻을 100% 보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모자라더라도 이해해달라 이렇게 호소했는데 이런 발언은 이 유가족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더라도 여당과 세월호법 절충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뒤따릅니다. 예. 야당 내부에서 비교적 강경한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의 입장에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문재인 의원은 어제 나뿐만 아니라 강경파 소리를 들으며 유족과 함께 해온 많은 의원들도 함께 나서서 유족을 설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역시 비대위원인 이 정세균 의원도 유가족 동의라는 표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진상 규명이 되는 것만 확인되면 그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이 세월호법은 이 협상을 계속하되 국회의사 일정에는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 당초의 방향을 바꿔 잡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예. 유가족들도 새정치연합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거부감을 크게 나타내진 않았다는 그런 분석과 평가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애시당초도 가족대책위를 세월호 특별법하고 국회 의사일정 연기하지 말라 이런 입장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이 고세운 입장이었던 거긴 하죠. 예. 예. 뭐 국회는 할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나오겠다고 얘기해서 해놓고 이제 마치 그게 들어가는 게 유가족 뜻에 반하는 것처럼 하는 건 좀 모양새가 그래 보입니다. 네. 예, 새누리당이 단독으로라도 국회 열겠다고 한 시점,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네. 과연 그렇게 할지 좀 주목이 되고요. 하지만 꼭 내일이 아니더라도 다음 초쯤에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본회의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오는 29일, 다음 주 월요일을 등원 날짜로 잠정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완구 원내대표가 어제 새정치연합으로부터 의총도 열고 해야 되니까 본회의를 며칠만 좀 미루자 이런 제안을 받고요. 원내대표 차원에서 그 정도도 결정 못하느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예. 이완구 원내대표의 이런 일성과 달리 이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 야당이 새정치연합이 29일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만 하면 이 첫 본회의 날짜를 사나흘 정도 미룰 수도 있다는 입장 표명이 내부적으로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예. 어떤 방향으로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결론 나더라도 일단 지난 5월 2일부터죠. 이후 5달 가까이 이어져 온 국회 입법 제로 상태는 일단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만약 새정치연합이 계속 국회 등원을 거부하면 새누리당은 26일 내일 본회의에서 계류 법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여야가 29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 새누리당도 자연스럽게 협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내일하고 이번 주 주말이 어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여부 등과도 관련해서 좀 협상에 좀 고비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새누리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지도부 또 중진들 사이에서 박근혜 대통령 정면으로 좀 반박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레임덕이라고 보기까지는 좀 이른 시점이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진 느낌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자, 해경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겠는가? 증세를 하면서 증세가 아니라고 하면 누가 믿겠나? 시대의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필요한 시기다. 예, 언뜻 들으면 새정치연합에서 나온 얘기를 같습니다만 사실은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예. 이 발언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성토 일색입니다. 이재호 의원 등 비주류 인사들이 중진 연석회의체에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박 대통령 집권 초기와 비교하면 사뭇 달라진 모습이라는데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담배세 인상 등 서민 증세를 콕 집어서 비난하거나 박 대통령이 무척 조심스러워하는 개헌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하면서 여론몰이를 하는 모습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원로그룹에 속하는 친박 복심 서청원 의원, 요즘 들어서 모습을 잘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런 사실도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입니다. 친박 핵심부의 응집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보수 혁신이 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이끌고 있고요. 네. 여기에 홍준표 경남지사, 또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까지 이제 합류했습니다. 네. 이 상황도 앞서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와 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친이명밖에 출신이거나 적어도 비친박은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대거 김문수 혁신위에 가담한 것을 두고서는 해석이 두 갈래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차기 대권의 인력에 따라서 잠룡들이 자연스럽게 모인 것이다라는 해석하고요. 비박 비주류 인사들의 자연스러운 결집이다라는 해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무게를 더 많이 두고 싶습니다. 이 새누리당의 일사불란한 속성, 또 대선이 가까워 올수록 무게중심이 어느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려버리는 특성 등을 감안하면 이 앞서 거론한 사람들이 정말로 차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모였다고 보기보다는 현재 집권 권력, 즉 청와대에 대한 반작용의 일환으로 비박 비주류 인사들이 집결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해석은 보는 이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때 어느 정권 때마다 좀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은 개헌 네. 얘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일단 개헌 논의는 조금씩 좀 속도가 붙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도 개헌 얘기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것 같은데. 네. 국회 정상화되고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이 문제가 좀 풀리게 되면 이 개헌 얘기가 본격적인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무척 본격적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개헌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 정부 형태, 즉 5년 단임 대통령제라는 권력 구조를 바꾸자는 굉장히 획기적인 논의입니다. 그 새누리당에서는 개헌론자로 잘 알려진 이재호 의원이 꾸준히 그래왔던 것처럼 어제도 개헌 얘기를 꺼냈고요. 예. 다수의 중진 또 원로그룹에서 이런 주장에 동조하며 논의를 키우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이 우윤근 정책위 의장이 아예 이에 관한 세미나도 내달 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파에 따라서 어떻게라는 대목에서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개헌론에 불이 붙고 있다는 점만은 사실로 봐야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우윤근 정책위 의장이 새누리당 쪽에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개헌 논의에서 핵심이 권력구조 개편 얘기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 현재 좀 논의가 되고 있는 방향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이 비교적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는 기본적으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을 이 4년 중임으로 바꿔서 정치의 책임성 그리고 안정성을 높이자는 것, 그리고 이 프랑스식 분권형 대통령제. 정치권은 이 분권형이라는 말이 굉장히 보기에 좋으니까 자꾸 이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학술적으로는 이원 집정부제 대신 이원 정부제가 적확합니다. 예. 이원 정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주도적인 것 같습니다. 독일이나 영국식 의원 내각제 논의는 좀 후순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 정통 의원 내각제는 현재의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 논의는 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예전부터 컸고요. 짙었고요. 지금 우리의 5년 단임 대통령제, 이른바 1987년 체제로 불리죠. 한 사람이 오래 권력을 잡는 데 대한 거의 무조건적인 경계심에서 비롯된 것인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차피 5년 하면 끝이라서 정책이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요. 따라서 책임 정치가 실종되는 경향이 짙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제 전형과도 거리가 멀고요. 그리고 어설프게 또 내각제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년 중임 대통령제는 대통령제 발명국인 미국이 채택한 제도이기도 하죠.
앞서서 말씀드린 이원정부제의 경우에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하고 의회가 제각각 정통성을 갖고 실권 총리가 존재함으로써 정치 조건에 따라서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특성이 때때로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데, 그래서 전국이 지금처럼 아예 교착에 빠져버리는 일은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이론적 장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만간 하루 날을 잡고요. 기획을 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기회를 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여야에서는 만약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협의가 되면 다가오는 총선에 맞춰서 국민투표 등의 방식을 통해 다음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개헌 작업을 마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과연 개헌까지 갈 수 있을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효진 PD였습니다. 계속해서 어젯밤 방송한 뉴스K 요약해서 듣는 3분 뉴스K입니다. 특검을 거치지 않고 진상조사위가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른바 2차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책이 유지해온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의 면담에서는 특검 추천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한 학생 3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침몰 당시의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후지TV 시사 프로그램인 미스터 썬데이는 지난 21일 침몰 당시 11개의 선내 영상과 275장의 사진, 관계자 72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월호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침몰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현한 이 영상은 한글 자막이 첨부돼 유튜브에서 16만이 넘는 뷰를 기록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진행자 미야네 세이지는 한국에서는 좀처럼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며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에서 멀어진 상황에 대해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한적십자사가 오늘 중앙위원회 28명의 만장일치로 김성주 회장을 임기 3년의 차기 총재로 선출했습니다. 총재로는 역대 최연소고 특히 기업인으로서는 최초라서 청와대의 힘이 아니었다면 만장일치 선출이 가능했겠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정혜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관피와 낙하산 적폐 해결을 외치더니 그 빈자리를 선대위 인사로 채우려고 하고 있다며 박피아의 영전 행렬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놓고 토론을 벌이는 자리였지만 사실상 성토의 장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후 처음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원세훈 재판과 관련해서 처음 판결문을 이렇게 다 읽고 나니까 이제 헛웃음이 나왔었는데 공통적으로 자유심증주의를 일탈했다. 자유를 자의로 해석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자유심증주의란 판결에 있어 전적으로 법관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뜻으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해외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최근 우리 국민들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텔레그램에 가입한 분들, 요즘 텔레그램으로 넘어오는 다른 가입자들의 동태 아마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런 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당장 텔레그램을 설치한 스마트폰 이용자가 카카오톡 사용을 중단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카카오톡으로서는 여간 좀 답답한 상황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보안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IT 전문가인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도 텔레그램으로 갈아타셨습니까, 혹시? 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용자가 늘어가지고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예, 며칠 되셨습니까, 교수님은? 저는 예전에부터 쓰고 있었는데요. 예.
한 엊그제부터인가 뭐 기사 나온 다음부터는 막 거의 폭발적으로 늘고 있네요. 예.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 이 텔레그램으로 그 모바일 메신저 바꾸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걸 목격하고 계시는 거군요. 바꾼다기보다는 이제 이것도 한번 써볼까 하고 그러고 있는 중이겠죠. 예.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교수님은 생각하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저기 그 예전에 이제 그 메일 검열하듯이 인터넷 검열이 이제 메신저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이런 뭐 소위 그 망명이라 그러나요? 예. 디지털 망명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은 그 기사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 있었고요. 네. 예, 뭐 사이버상의 공론을 분열시키는 이런 행위. 네. 뭐 한마디로 좀 엄단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고, 뭐 검찰이 이틀 만에 유관기관 대책회의도 가졌고요. 네. 예. 거기에 이제 민간 그 업체죠. 한마디로 카카오톡, 네이버 다음, 뭐 네이트의 간부들까지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네. 이런 움직임,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좀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그 예전에 그 그 인터넷 실명제 같이 그 인터넷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말하는 거를 다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사례로 말씀드리면은 그 정교조 그 수사할 때 그 7년 전에 그 저장했던 그 대용량 메일이 나왔거든요. 예. 대용량 메일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그 기한이 한 달입니다. 한 달 만에 이게 사라지는데 그 한 3년 전에 받은 영장으로 7년 전 메일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게 밝혀진 사례가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실제로 메일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카톡 같은 경우에 대해서 그 예전에 그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범죄에 관련된 카톡 내용 삭제했는데도 복구한 사례가 생기고 해가지고 예. 국민들은 알고 있죠. 이제 실제로 감시한다고 말하는 그 경우에 실제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런 망명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검찰이 주관한 이른바 그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정 대응을 위한 그 유관기관 대책회의요. 네네. 여기에 그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다음 네이트 간부들 이런 민간 기업인데. 네네.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그런 구조인가요? 그렇죠. 지금 그 제가 그 법정 정원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그 실제로 그 인터넷 메일들 있잖아요. 예. 국내 그 포털들이 하는 메일은 그 영장에 의해서 그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는 중입니다. 영장을 제출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한테 메일을 보낼 때 그 곧바로 그게 검찰로 동시에 메일이 날아가고 예. 내가 받은 메일도 동시에 그게 검찰 쪽으로 이렇게 저장을 시키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런 것들은 뭐 실제로는 이제 뭐 영장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뭐 협조 공문이라든지 뭐 이런 편의적으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포털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정보기관이나 검찰, 경찰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불안감, 이거 내가 모바일 메신저로 주고받는 대화 내용 뭐 권력기관이 다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제일 클 것 같은데요. 네네. 관련 업체들은 뭐 이거 말도 안 된다. 말씀하신 대로 뭐 영장을 제시해야 우리가 뭐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는 거지 함부로 네. 그렇게 넘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이제 이 말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실시간 감청, 도감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 일단 통신사를 통해서 지나가는 모든 데이터를 보는 그런 그 어떤 그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다 감시되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이제 심층 패킷 검사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요? 네네.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뭐 어떤 메신저를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평문으로 우리가 쓴 그대로 이렇게 주고받는다면은 그런 장치 중간에서 이렇게 가로채는 거로는 모든 내용을 다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그런 업체들이 얘기하는 메신저 업체들이 얘기하는 것은
암호화를 시켜서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서 가로채에서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예전에처럼 이제 모바일 업체, 메신저 업체의 그 협조 공문이나 아니면은 영장을 통해서 그 요주의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중간에 아무리 암호화를 하고 하더라도 그 메신저 업체 자체를 이렇게 접근하면은 모든 서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외국 메신저 같으면은 최소한 이제 암호화돼서 주고받고 서버가 외국에 있다면은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쉽게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약간의 어떤 보안적인 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게 더 안전하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차라리 해외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낫겠다. 네, 그렇죠. 그렇게 판단할 수 지금 있다는 거죠. 저기 진보 쪽 어떤 사람들 감시할 때 이 사람이 우리나라 메일을 안 쓰고 외국 메일을 쓰기 때문에 예. 지메일을 쓰기 때문에 불온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정도니까. 예. 거의 웬만한 사람 뭔가 자기 주장이 이런 검찰이나 경찰이 문제 삼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국내 메일을 안 쓰고 있는 상황처럼 아마 메신저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텔레그램이라는 이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은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겁니까? 독일이라는 보도도 있고 러시아 쪽이라는 보도도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작자가 러시아 사람이라서 이제 러시아 제품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 독일 베를린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베를린 독일 제품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예. 인터넷 시대니까 어느 나라 제품이다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보안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이제 따져봐야죠. 예. 한 가지 좀 확인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 증권가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유통되는 게 이제 증시이기 때문에 네. 국내 모바일 서비스로 정보를 주고받던 이른바 애널리스트들 네. 어떤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다 구속이 됐는데 네네. 이 텔레그램을 사용한 애널리스트들은 구속되지 않았다. 이런 소문이 퍼졌는데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보안성 측면에서 이렇게 좀 차이가 실제로 납니까? 보안이라고 하는 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암호화해서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암호화해서 서버로 가고 서버에서 다시 사용자한테 암호화해서 보내고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에서 가로챌 위험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카톡 업체 이름 말하긴 그런데 그러니까 국산 메신저가 사용자의 어떤 그런 내용은 다 알려지고 외국 메신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예.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중간에서 가로챈 게 아니고 업체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업체 서버를 접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판단이 좀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전국의 10대에서 60대까지 SNS 이용자 한 2천여 명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네네. 말씀드리는 그 서비스 중에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좀 확실하게 보완이 되고 있는 메신저가 있다. 그러면 좀 꼽아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또 밴드라는 거 있고요. 또 라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마이피플.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전문가시니까 이 중에서도 그래도 보안적으로 좀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거 혹시 평가 가능하시겠는지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류가 두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처음에 이제 완전히 주고받는 메시지를 암호화하지 않고 나가는 그런 메신저가 이제 인스타그램 같으면은 그게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들이 암호화되지 않고 나간다고 하는 게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되고 거의 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거의 다 서버하고 사용자 간에 암호화가 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이제 국내 서버가 있느냐, 외국의 서버 있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거는 국내에서 성공한 그런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수시로 검찰이 이제 영장이나 협조 공문으로 데이터를 가져가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업체 검증하기는 그런데 국내 서버가 있는 업체 그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네이버 라인 같으면은 서버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서버가 뭐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마 이런 일이 생기면 아마 들어오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게임 업체들이 지금 외국으로 다 나가듯이 우리나라 이런 메신저 업체들도 결국은 경쟁력을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죠. 그러니까 서버가 외국에 있느냐, 예. 아니면 한국에 있느냐. 이거로 판단할 수 있고요. 예. 뭐 인스타그램 같으면은 그런 걸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보안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예. 판단입니다. 앞서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정부의 이런 과도한 SNS에 대한 어떤 통제라든가 감시 움직임, 이게 결국 네. 국내 IT 업계 고사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네. 있는데 네. 정부의 이런 대응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지금 카카오톡이 무섭게 성장하다가 한번 꺾인 게 그걸 쓰던 어떤 교수가 범죄했던 카톡 메시지를 복구했다 이런 소문 때문에 외국에서 사용률이 극히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가 공약을 냈을 때 거의 대부분이 IT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경제 예. 활성화가. 지금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도 거의 다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제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지금 그걸 실제로 하고 있는 이런 국내 메신저 업체들, 이런 업체들에 대한 경쟁력을 우리 스스로 이제 깎아내리고 있는 중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내수보다는 외국 사용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예. 오히려 정부가 지금 그런 면에서는 좀 업체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그렇죠. 지금 같은 예. 경우에 그런 식의 보도들이 외국에 나가면은 당장 지금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뭐냐면은 예. 평문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 메신저와 예. 그다음에 서버 쪽을 이제 감시해서 볼 수 있는 메신저가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페이스북이니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메신저가 이름이 까먹었습니다. 텔레그램. 텔레그램이요. 텔레그램 같으면은 뭘 보장해 주냐 하면은 나와 상대편 둘만 알 수 있는 형태로 암호화시키는 예. 마지막 방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로챌 수도 없고 서버 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가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예. 그다음에 양쪽 사용자만 알 수 있는 형태로 암호화시켜서 보내는 종단간 암호라 그래. 엔드 투 엔드 암호화라 그러는데. 예. 이거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지금 텔레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겁니다. 보안성이 강한 메신저라고 하는 얘기가.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인터넷 업체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예. 갑자기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외국 메신저를 쓰기 시작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기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창조경제라고 하는 미명하에 지금 IT를 죽이면서 경제 자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